토트넘 허스퍼의 새 감독으로 브렌트포드의 창단 후 첫 프리미어리그 승격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낸 덴마크 출신 전술가 토마스 프랑크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토트넘 내부 소식에 가장 정통한 1티어 정보원이죠.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에이전트 폴 오키프가 토트넘 전문으로는 최대 규모 팟캐스트 방송인 레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 출연해 구단과 감독이 직접 만나 모든 계약 조건에 합의했다라고 알렸는데요. 이미 영국 내 1티어 언론들이 선임 임박이라든지 부임 확정이라는 단독 보도까지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폴 오키프도 토트넘 구단이 이번 주 중 공식 발표를 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빠르게 리빌딩 및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을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는데요. 토마스 프랑크가 어떤 감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자료들이 있지만 유럽 최고의 감독들이 직접 자신의 지도 철학과 전술 플랜을 설명하는 UEFA 01 라이센스를 가진 코치들과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전문 전술 매체 코치보이스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 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감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서 프랑크 감독이 중용했던 카메룬 공격수 브라이언 음베모의 하이제킹에도 나섰는데요. 이 영입이 이루어질 경우 손흥민 선수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전술적으로 분석하는 코너 이어집니다. 프랑크 감독이 직접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승격 과정을 구술한 내용인데 제가 프랑크 감독이 된 것처럼 이 구술 내용을 풀버전 해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정상을 향한 여정 Planning for the Top.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프랑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렌트포드에서 감독으로서 걸어온 길과 그동안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브렌트포드로 가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인 난나에게 브렌트포드로 갈까 말까 고민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이사갈 기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당시 제안받았던 것은 수석 코치 자리였거든요. 제 야망 역시 다시 헤드 코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브렌비에서 감독을 맡았었고 이후 6개월 정도를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브렌트포드의 스포츠 디렉터 중 한 명인 라스무스 앙케르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딘 스미스 감독 밑에서 리처드 오켈리와 함께 수석 코치를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덴마크를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워라밸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이 줄어드는 자리라서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인터뷰, 클럽 측과의 여러 대화를 통해 브렌트포드의 비전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듣고 나니 점점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이 저에게 크게 어필했습니다. 팀이 공격적이고 강한 압박을 하며 공을 지배하고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저 역시 팀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들도 저의 생각에 만족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클럽 문화에 집중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난나가 이 제안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제 커리어와 아내 난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결정이 반반씩 섞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2년 동안은 수석 코치로 일하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무대와 영국 축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딘 스미스 감독님이 에스턴 빌라 감독으로 떠나게 되면서 저는 기꺼이 브렌트포드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지휘봉을 잡을 때가 된 것이죠. 감독으로서 첫 10경기 중 8경기를 졌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기였고 클럽 관계자들이나 팬분들 모두 희망을 갖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클럽 수뇌부는 저에게 시간을 주셨고 시즌 막바지에 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수단에 맞는 시스템을 찾았고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브렌트포드답게 주전 선수들을 이적시켰습니다. 클럽은 적절한 오퍼가 들어오면 핵심 선수라도 기꺼이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감독이 된 첫 2번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 내 최다 득점자를 모두 떠나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스카우팅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제 커리어의 첫 20년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 바쳤는데 저의 수석 코치였던 브라이언 리머와 브렌트포드 B팀에서 1군 코칭 스태프로 올라온 케빈 오코너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 젊은 선수를 영입해서 그들을 발전시키는 일을 좋아합니다. 또한 스포츠 심리학자, 수면 코치, 영양사, 셰프, 그리고 선수들의 멘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좋은 선수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하는데요. 저희는 No Dickheads, 이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태도가 바른 사람들, 즉 자신감은 있지만 겸손하며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시스템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적합한 선수를 찾으면 그들을 선수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수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클럽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영입해 큰 금액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감독으로서 맞이한 첫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닐 모페이를 브라이튼으로,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로메인 소이어스를 각각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 브롬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이 세 명은 당시 시즌에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저희 팀 최다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들이었는데 모두 이적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이적료를 통해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골키퍼로 다비드 라야를, 센터백으로 에단 피녹과 폰투스 얀손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6번 역할을 맡을 크리스티안 뇌르구르도 데려왔죠. 이렇게 수비진의 새로운 핵심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드필더 마티아스 옌센과 윙어 브라이언 음베모도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었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기량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이 모든 게 정말 좋은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닐 모페이의 득점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팀 내에서 가능성을 본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올리 왓킨스였습니다. 그는 윙어 포지션으로 10골을 넣었는데 우리는 그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브라이언 리모 코치와 저는 올리 왓킨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왓킨스를 직접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떠날 수 없어. 만약 떠날 거라면, 우리 팀을 떠난다면 멋지게 떠나야 해. 이번 시즌은 그저 평균적인 시즌이었잖아. 떠나려면 정말로 멋진 시즌을 보내고 나서 떠나라. 그리고 왓킨스는 바로 다음 시즌 팀의 스트라이커로서 25골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즌 전부터 6위권, 승격권에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자리를 잡자 팀은 점점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내내 플레이오프권 근처를 오르락내리락거렸는데 그러던 중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시즌이 중단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리그 순위는 4위였고 승격 직행이 가능한 2위 웨스트 브롬과의 승점 차이는 10점이었죠. 시즌이 재개되기 전 마치 프리시즌처럼 4주에서 5주가량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첫 2주는 단체 훈련도 못하고 개별 훈련 프로그램을 줘야 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도 화상통화로 설명을 해야 했죠. 하지만 잘 준비했고 시즌 중단 직전 몇몇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었는데 모두 회복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리그 재개 첫 3경기가 3위 풀럼과의 원정 경기로 시작됐는데 88분까지 0대 0이었지만 마지막에 2골을 넣어서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주간에 상위 팀들이 전부 승점을 놓치면서 우리는 상위권과 승점 차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가 2위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였는데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면서 1대 0으로 승리해 승격 직행이 가능한 순위권과의 격차를 5점으로 좁혔습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붙었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리그 재개 후 첫 7경기를 내리 이겼고 남은 2경기를 앞두고 2위 웨스트브롬과 승점 1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에 직전 경기에서 웨스트브롬이 금요일에 패배했고 토요일 첫 경기에서 우리가 스토크시티와 맞붙게 됐는데요. 스토크시티는 강등권에서 벗어나야 하는 팀이었죠. 그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몇 달간 쫓아가던 팀이었는데 승점 1점만 얻는다면 우리가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팀 내의 몇몇 선수들 2-3명 정도가 압박감을 느낀 것 같았고 결국에는 패배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경기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지 않았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경기를 10번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6번은 비길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웨스트브롬보다 더 좋은 결과만 내면 승격이었거든요. 상대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반슬리였습니다. 우리는 1대 0으로 뒤졌다가 1대 1을 만들었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결국 추가 시간에 반슬리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축구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웨스트브롬이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비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면 승격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도 참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승격에 가까웠는데 이제 다시 정신을 다잡고 나흘 뒤 스완지 시티와 승격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첫 경기에서 억울한 퇴장을 당해 0대1로 진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 0대1로 끝까지 버티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2차전 홈 경기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경기를 했습니다. 15분 만에 2골을 넣으면서 3대1로 승리했고 그 경기에서 우리 팀의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는 풀럼을 만났습니다. 정규 시즌에 2번 다 이겼던 팀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최고의 골키퍼라고 생각했던 다비드 라야가 연장전에서 실수를 했고 결국 졌습니다. 축구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올리 와킨스가 사실은 팀에 남고 싶어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골이나 넣고 승격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웠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했다면 와킨스는 우리 팀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를 향한 꿈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에게 이적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리 와킨스는 에스턴 빌라로 떠났고 사이드 벤라마도 웨스트햄으로 이적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최고의 선수 2명을 한꺼번에 우리는 잃게 된 것이죠. 다시 리빌딩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플레이오프 결승전과 새로운 시즌의 개막 사이 딱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스포츠 디렉터들과 리 다이크스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로서 아이반 토니를 점찍고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토니에게 우리 팀의 스타일과 그가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스트라이커로서 필요한 핵심 자질과 그 자질을 그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연계 플레이, 압박 능력 등을 하나하나 짚었죠. 정말 우리 팀과 찰떡궁합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니는 흥미로워했지만 고민할 시간을 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코앞이었으니까요. 덴마크에 잠시 제가 쉬러 갔을 때도 아이반 토니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반, 난 이해가 안 돼. 다른 클럽들도 너에게 관심 있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 팀에 오면 최소한 25골은 넣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 우리의 스타일, 네가 가진 퀄리티 정말 잘 맞아. 확신한다고. 시나리오는 2가지야. 우리가 같이 승격해서 너와 함께 우리 팀도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거. 2번째는 너가 25골을 넣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되는 것. 제 말에 토니가 설득됐고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시즌이 시작되자 저는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토니가 정말 특별한 선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10월부터 2월 사이에 리그에서 2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리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상 악재가 겹쳤습니다. 리코 헨리, 헨릭 달스고르, 조시 다실바 그리고 이미 빠져있던 크리스티안 네르고르까지 정말 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우리의 성적이 떨어지면서 승격 직행권에서 밀려났습니다. 시즌 막판에 부상자들이 돌아왔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또다시 3위를 기록했고 우리는 승격 플레이오프로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본머스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2차전에는 정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경기 전 스피치 방식도 바꿔봤습니다. 선수들을 둥글게 원형으로 모이게 하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제가 연설을 했죠.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할 모든 자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오는 크리스티안 네르고르 역시 스피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경기 킥오프 전에 저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4,000명밖에 안 되는 관중이 왔는데 4만 명처럼 느껴지더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코너킥을 얻어내며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본머스가 공을 걷어내자마자 아르나우트 단주마가 역습으로 골을 넣었고 경기는 1대0 합계 2대0이 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그래도 진정하려고 했었습니다. 10가지 세고 나서 다시 쓰레기통을 한 번 더 찼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니 선수들도 정신을 차리더군요. 우리는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상대 선수가 퇴장당했습니다. 하프타임에 우리는 더욱 공격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2골을 추가해 3대1로 역전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최고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스완지였고 전년도 플레이오프 2차전처럼 강하게 몰아붙였고 20분 만에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반 토니가 올 시즌에 33번째 골을 기록하며 결국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토니에게 말했던 플랜 A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 2분 전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정말 벅찼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기쁨, 안도감, 자부심, 마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감정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뒤풀이도 했죠.
하지만 저희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농담처럼 우리가 버스 정류장팀이라고 불리지만 겸손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프랑크 감독의 말처럼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팀이 됐고 유럽 대항전까지 바라보는 팀이 됐지만 아쉽게 유럽 대항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 여정, 프리미어리그 잔류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브렌트포드는 핵심 선수들을 이적시키는 팀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 감독은 은베모의 이적이 유력해진 올 여름 은베모뿐만 아닌 다른 선수들도 이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제안을 받았고 그 토트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폴 오키프는 레스트 워드 온 스퍼스에서 맨유 이적이 유력시됐던 브라이언 은베모가 자신의 은사이기도 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킨 프랑크 감독이 설득한다면 토트넘을 택할 수도 있다라며 프랑크 감독의 선임이 확정되는 직후 설득 작업이 이어질 경우 하이제킹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은베모를 데려온다면 큰 이적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애초 영입이 강하게 추진되었던 왼쪽 측면과 이선을 오가는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에베레치 에제는 데려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에제가 올 경우 오른발잡이로서 왼쪽을 기반으로 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자리와 그대로 겹치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자원, 오른쪽에서 왼발을 통해 플레이하는 은베모가 온다면 오히려 지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존슨이나 또 클루셉스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프랑크 감독이 오히려 토트넘의 오른쪽을 더 아쉬워한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겠죠. 오른쪽에 은베모가 올 경우 손흥민, 솔랑키, 은베모가 쓰리톱을 형성하게 되고 이 은베모가 왼발잡이로서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슈팅과 패스가 좋은 선수인데 본인도 득점을 많이 하지만 이때 상대 수비가 은베모에게 2명 정도는 붙어야 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솔랑키도 전방 압박을 하면서 그동안 프랑크 감독이 왓킨스와 토니에게 최고의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전술적인 역할뿐 아니라 득점력까지 끌어올려줬는데 왓킨스가 윙어였는데 스트라이커로 올려서 골을 넣게 했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은베모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윙어들이 골을 많이 넣도록 하는 전술을 써왔고 그런 공격을 만들어왔던 게 프랑크 감독이거든요. 풀백이나 미드필드들이 공격수들의 득점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저 공격수들이 골을 잘 넣게 하면서 균형 잡힌 축구를 하는 프랑크 감독이기 때문에 프랑크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 솔랑키, 은베모 이 쓰리톱이 서로 많은 골을 만들고 또 합작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이 모두 많이 나올 수 있는 축구를 프랑크 감독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프랑크 감독의 선임 공식 발표 그리고 은베모의 영입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과연 이번 주 정말 공식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은베모 하이제킹에 성공할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프랑크 감독의 직접 코멘트는 어떻게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2025-2026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온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도전, 프랑크 감독과 함께하는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신 정보, 독점 정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